영화 이야기 한축하는 영화 팟캐스트 양기자의 진호만 진행하는 본격 비명장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YCU 144화입니다. 로드 투 오스카 2024 마지막 9편입니다. 로드 투 오스카 2024를 한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3월 11일 얼마 남지 않았네요. 녹음 기준은 방송 기준은 3월 11일 월요일 아침 8시부터 저희 YCU 공식 유튜브에서 제가 또 7년 연속으로 한국 유튜버로서는 정말 제가 자부심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일합니다. 7년 연속으로 아카데미 입중계를 올해도 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하게 됐고요. 다양한 굿즈들로 여러분들께 채팅 참여하시는 분, 채팅은 참고로 구독자만 가능합니다. 채팅 참여하시는 분들께 다양한 굿즈들, 오펜하이머, 아이맥스 포스터 정말 구하기 힘드셨죠? 네, 저한테 있고요. 바비 굿즈도 있고요. 또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더 퍼스트 슬램덩크 덤해서 드립니다. 야, 더 퍼스트 슬램덩크 아이맥스 포스터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드실걸요. 저도 간신히 밤 회차에 간신히 하나 구했던 건데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눔이고요. 네, 채팅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랜덤으로 드릴 테니까요. 저도 이게 주소지 딱 라벨 붙여놓고 박스에 서서 섞어 놓을 겁니다. 네, 박스 섞어서 보낼 테니까 어떤 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지는 그때 참고로 하시고, 아무튼 올해도 정말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아카데미 프리뷰, 여기 계시는 분들의 예상, 이것도 내기입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분이 내기가 뭐냐면 저 말고 가장 많이 예상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따로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처럼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네, 최대한 될 것 같은 걸로 뽑아주면 나는 상관없다. 내 맘대로 할 거다 하면 내 맘대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 나는 이거 받아야겠다면은 정말 해외 예측 사이트 다 들어가 보시면 어떤 이제 흐름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9편은요. 참고로 내년부터는 로드 투 오스카 2025는 연중으로 할 거예요. 연중으로 해가지고 정말 딱 그때부터 후보에 오를 만한 영화들, 예를 들면 둔 파트 2, 내년 아카데미 후보에 딱 오를 것 같은 작품들은 미리 이제 하나씩 로드 투 오스카 하나씩 이제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편은요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인데요, 아카데미 국제영화상과 분장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2개 부분 후보에 올랐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창민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네. 이미 90년대 한번 리메이크 그렇죠. 실제 사고를 원작으로 했죠. 네, 나왔었다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리메이크는 아니고 그렇죠. 그냥 실화를 다시 한번 만든 영화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72년에 공군기 한 대가 안데스 산맥에 충돌해가지고 추락합니다. 근데 이제 40여 명의 탑승자가 있었는데 생존자는 거의 절반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생존해냈는지 그 과정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실화극입니다. 네. 이제 총평을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민상님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제 그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썰 같은 걸로 정리된 게시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수십 번 정도 다른 사람의 썰로 이제 그냥 심심풀이로 읽었던 이야기였는데, 여기서 되게 심심풀이로 좀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인육을 먹었다느니 이런 후대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전달이 되어 왔고, 영화로 옮길 때도 그 자극적인 부분이 되게 좀 윤리의 차원에서 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느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도 그런 점에서 어떤 자극적인 부분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담았던 영화였고, 되게 뭔가 엄청나게 인상 깊진 않지만 되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빈님. 저는 일단 되게 좋게 봤던 영화고요. 근데 그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 저 안데스 산맥을 묘사하는 방식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실 촬영도 설산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안데스 산맥의 광활하고 무자비한 느낌이 있는 그대로 느껴지게 지금 촬영이 되어 있고, CG를 붙여야 한다면 그렇게 붙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재난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관객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인물들의 상황이나 비행기 동체 내에서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가 느껴지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너무 사실적으로 드러나니까 보는 내내 이거는 정말 참상이 더 와닿는 부분도 있었었고요. 근데 저는 나중이라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생존자 중에서 완전히 끝까지 생존하신 분들 중에서 한 인물이 그걸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사실 이제 아파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한 분을 초점 인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조 보그리칙 배우가 맡은 누마라는 인물을 하는데, 근데 사실 뭐 행동력이 높은 인물이기도 하고 인육 먹는 거에 대해서도 가장 큰 고민을 하는 인물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왜 하필 이 인물을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 나갔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네. 네, 창민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되게 일단 상황이 되게 처참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결국에는 뭐 물론 이제 인욕에 대한 서로의 갈등까지 안 해도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걸 다 포함하더라도 결국에는 협동심 같은 걸로 극복해서 물론 죽은 분도 있지만 생존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이제 생존했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되게 인상을 받았어요. 이 작품이 이제 어쩌면 저도 보면 저는 이게 생존자와 망자 모두에게 사려 깊을 수 있는 실화바탕 재난 영화의 새 교본이 아니었나 싶어요. 실화바탕 재난 영화는 그동안 많았어요. 심지어 작품을 연출한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도 이전에 만들었던 작품 중에 저 극장에서 봤던 게 더 임파서블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게 2004년도였죠.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그 남아시아 지역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해운대에서 오프닝 시퀀스에 표현을 하기도 했죠. 말도 안 되는 장면이긴 했지만, 근데 거기서도 우리 이제 톰 홀랜드가 그때 주인공이었잖아요. 그 소년 중에 네,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앳된 소년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정말 처절했던 생애 묘사를 그렸어요. 거의 사실적인 영화, 정말 이거는 거의 사실주의 영화라고 해도 맞을 것 같아요. 뭐 판타지라고 할 만한 장면이 없었으니까 사실주의 영화로서 잘 보여줬었고, 제가 이 감독 영화를 뭐 다 보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빼고는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보면서 이 감독의 이번 작품이 정점작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동안 이제 더 임파서블 작품이 있었고 그 이후에 몬스터 코리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약간 거기도 아이가 이제 어머니였나요? 어머니가 아마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실 이후에 리암 니슨이 그 몬스터를 목소리 맡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찾아올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은 마지막에 사실 이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그 한정된 공간에서 그 저택에서 벌어지는 그런 공포거든요. 이 작품은 그런 공포를 유지한 게 이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의 그런 모든 게 다 접점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런 상실 이후에 찾아온 희망이나 뭐 한정된 공간에서 나오는 공포라든지 처절한 생애 묘사든지 그런 게 잘 어우러진 이 감독님의 정말 정점작이다 라고 해서 후보에 좀 오른 것 같아요. 그런 정점이기 때문에 오른 것 같은데, 이제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 작품이 이제 아카데미 아까 전에 분장상이나 국제영화상 후보였는데, 국제영화상 후보가 또 상당히 예상이 아까 전에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추락의 해부가 없어지는 바람에 좀 많이 변수가 있었어요. 추락의 해부는 왜냐면 전 유수의 영화, 제가 이제 모든 영화제나 모든 평론가협회상 다 정리를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상을 받았어요. 추락의 해부가 그 국제영화상 카테고리에서 뭐 외국영화상 카테고리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후보 오른 게, 이번에 후보 오른 게 더존 오브 인터레스트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의, 이것도 수입은 됐어요. 수입은 됐는데 아직 국내에서 개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있었고,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뭐냐면 놀랍게도 일본 영화인데 야마자키 다카시 감독의 고질라 마이너스 원이 가장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상을 일본에서는 이게 왜 올라? 이게 왜 상을 받아? 내가 생각했지만 이게 지금 아무튼간에 아카데미 이게 12월달에 북미에서 개봉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박스 오피스에도 5위권에 있었고, 그리고 도호가 만든 고질라 시리즈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습니다. 저 시각효과상 후보에 올랐어요. 그래서 몰라요. 이거 시각효과상 받을 수도 있어. 올해가 또 고질라 탄생 70주년이기 때문에 그쵸. 그걸 또 그거를 이제 그런 기념하기 위한 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녹음하기로 했던 다음 시간 미뤄진 결정적인 원인이기도 했는데, 사랑을 낙엽을 타고가 있었어요 원래. 핀란드의 아키 카오리스마키 감독의 이 작품이 사실 오늘 녹음했으면 지금 이 시간대에 녹음했을 건데 다음으로 미뤄진 이유가 후보에 못 올랐어요. 당연히 저는 후보에 오를 줄 알았는데 그 다음은 상을 받았는데 못 올랐고, 그 대신에 모두가 올랐냐면은 이탈리아의 마테오 가르네 감독의 이오 캐피타노, 그리고 아마 이것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일본 영화인데 빈 벤더스 감독이 연출한 퍼펙트 데이즈, 이거 아마 개봉하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보셨죠? 예. 정말 좋은 영화여가지고 아마 이 작품도 한번 할 것 같고, 그리고 12월달에 국내에서 개봉한
일커 카탁 감독의 독일 영화죠. 티처스 라운지. 아. 이게 후보에 올랐어요. 이렇게 5작품이 후보에 올랐는데 뭐 이오 캐피타노는 제가 본 적이 없지만 다 이제 나머지 작품들은 도전 오브 인터스도 못 봤군요. 네. 이게 부산에서 틀 줄 아는데 부산에서 안 틀어가지고. 아 맞아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거 빼고는 다 봤는데 나름 이제 합당한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이제 후안 안토니 바이오함은 넷플릭스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확실히 이걸 마케팅을 해준 결과이지 않을까 싶고요. 분장 넘어가면 지금 분장도 엄청나게 치열해요. 왜냐면 일단 바비가 못 올랐어요. 바비가 스톱당한 게 좀 컸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야 바비가 왜 후보에 못 올라? 라고 했었는데 뭐가 올랐었냐면 가여운 것들 먼저 후보에 올랐고요. 가여운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녹음을 또 다음 조만간 녹음을 하겠지만 네네. 가여운 것들 역시도 이제 배우분들의 분장이 또 탁월했고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이 있습니다.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녹음했었지만 그때도 뭐 정말 사실 스틸샷 보면 이게 브래들리 쿠퍼가 맞아? 라는 생각이 좀 들겠잖아요.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일단 합격점이 없고 그다음에 오펜하이머는 워낙 이제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고 심지어 로다주가 상당히 연기 변신도 있었지만 분장도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등등등 뭐 헤어스타일도 어차피 이제 분장에 포함이 되니까 메이크업이란지 후보에 올랐고 그리고 하나는 헬렌 미렌 주연의 이제 작은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골다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에 이제 후보에 올랐고 좀 이제 후보에 올라서 좀 후보에 오르지 못해서 놀랐던 영화들이 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비가 있었다. 네, 이 정도 그리고 가오갤 정도도 후보에 오를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마지막 상징적이기도 했고 마지막 그렇죠. 작품이도 그래서 가오갤 정도 여기 있었는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됐고 안데스 서론의 생존자들도 참고로 유럽 영화상. 유럽 영화상이라고 이제 유럽 지역에서 이제 작년 연말마다 유럽 영화 좋은 작품들 상을 주는 게 있었는데 유럽 영화상에서 이미 분장상을 받았습니다. 네, 참고로 아무튼 그런 작품 이제 여기는 아카데미 요약으로 할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은 이 작품에 이제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결국은 이제 비극적인 참사를 영화화하면서 옮긴 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아까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려볼 것 같은데 먼저 민상님부터 어떻게 하셨는지. 저 아까 서빈님이 그 짚어주셨듯이 그 초점에 잡혀서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그 누마라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마가 이제 생존자를 제외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사망한 이제 그 희생자이고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사람의 입을 빌려서 이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흔히 재난 영화에서 뭔가 중간에 어떤 사망하는 사람들은 뭔가 약간 그 슬래셔 영화나 이런 거에서 탈락자랑 좀 비슷하게 다뤄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너희는 실패했고 살았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탈락했다. 그래서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좀 다뤄지는 어떤 장르적인 문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흔히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죠. 네,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서바이벌. 네, 아니면 대놓고 탈락 이렇게 그죠, 얘기하니까. 네. 특히 이제 슬래셔 영화에서 막 흑인이랑 아시아인이 먼저 죽고 이런 것들이 여성도 네. 먼저 죽고 네, 뭐 맞아요. 그거한 여성은 먼저 죽고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어떤 이 사망자를 다루는 방식이 이 누마라는 인물의 입을 빌려서 굉장히 뭔가 다른 재난 영화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방식이어서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통 우리가 재난 영화를 할 때는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나 생존자의 입을 빌려서 뭔가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게 그 관객의 입장에서는 뭔가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나는 다행이다. 라는 식으로 좀 굉장히 좀 되게 빈곤하게 좀 읽힐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민님은? 저는 정말 그 사실적으로 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고 생각해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일단 비행기 추락할 때부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대놓고 옛날에 이제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이제 저도 이제 영화 특급 옛날에 SBS 영화 특급에서 했거든요. 그걸로 봤었는데 사실 그때는 너무 좀 약간 대놓고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어요. 날아갈 때 이제 약간 CG나 약간 미니어처 티가 나긴 하지만 막 사람 막 날아가는 장면도 보여주고 막 이제 근데 최대한 그걸 좀 자제하더라고요. 일부러. 그죠. 그냥 아예 뜯겨 나가 버리고. 네, 뜯겨 나와졌구나. 네, 그죠. 왜냐면 그거를 창문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여줄 때 어차피 그것까지는 굳이 안 보여줘도 된다. 라는 게 그건 상당히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빈님. 저는 이제 뭐 민상님 말씀하신 거랑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자면 일단 참사를 영화화한다는 거, 그러니까 참사 자체를 어떤 컨텐츠화한다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태도라는 워딩을 쓰기도 했지만 영화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참사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겪으신 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점 인물을 누마로 둔 것이나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 메이킹도 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메이킹도 저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이제 실제 살아남은 생존자분들과 이렇게 이야기 나눈 부분도 나오면서 감독이 이 이야기를 다룰 때 정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과 어떤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게 느껴져서 아마 참사를 영화화할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얼라이브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얼라이브도 궁금해가지고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얼라이브 그때 국내 개봉을 앞두고 내한을 했었대요. 생존자분들이 네, 생존자분 몇 명이 내한을 했었는데 이제 기자간담회 때 근데 기자간담회 때 좀 엄숙하잖아요. 네. 그때 생존자분이 좀 농담 이런 농담을 해도 본인 그래 생존자니까 할 수 있겠구나 싶었던 게 농담이 뭐냐면 야 궁금한 거 아무거나 물어보라고 하면서 그거 먹어본 맛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물어봐? 그거 어떻게 물어보겠어? 어떤 기자가 손 들고 어떠셨습니까? 우리나라 기자는 아무래도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보면서 본인이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얘기를 했던 그게 좀 찾아보니까 있어요. 기사가 있어요. 위에 찾아보시면은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보면은 얼라이브 당시에 기억이 안 나요. 참고로 얼라이브도 상당히 그것도 나름 좋은 영화가 뭐냐면 거기도 생존자의 이 말로 시작하는 장면은 생존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생존자를 배우가 이제 생존자 역할로 해가지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시작이 돼요. 얼라이브도 왜냐면은 그렇게 막 정말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려거나 그러지는 않는 작품이어가지고 그런 오프닝 장면이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간에 뭐 이제 뭐 넘어가서 근데 아까 전에 예시를 드린 영화 또 있어요? 폴 그린그래스 작품들도 예시를 제가 원래 그건 준비를 해놨었는데 말씀을 안 드렸었지만 넷플릭스에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폴 그린그래스의 7월 22일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플라이트 93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9.11 사태를 다뤘던 그렇죠. 그 참사를 다룬 어떤 것도 보면은 우리나라 참사들도 다룬 영화들이 종종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항상 대부분 좋은 영화들이고 좋은 영화들이라는 거에서 항상 기본으로 깔리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을 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생존자다 보니 그리고 또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항상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 22일 영화도 그렇고 플라이트 그 영화도 그렇고요. 근데 이 답변이 또 있었네. 그래서 허락을 구해서 한번 여쭤봤대요 누가. 기자가.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 농담이다. 이거 농담이네요. 자연스럽게 간이 잘 배워가지고 생각보다 먹을만 했다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농담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근데 그러면은 그 생존자분들이 정말 저는 굉장한 태도를 취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이자 어떻게 보면 힘이 되는 거라서 정말 그렇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가 이제 이게 이 남미가 특히 가톨릭 사회잖아요. 가톨릭 사회면은 이거는 정말 지탄받을 일이 아니고 이거 완전 영혼을 판 일 아니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만한데 그 당시에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사건이 우루과이도 있었고 네. 아무튼 칠레도 아무튼 국경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칠레 우루과이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대주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들을 비난할 게 아니고 사망자를 명복을 빌어야지 그건 할 게 아니다. 그리고 유족들도 사실은 눈치 삼지도 않았고요. 네, 유족들도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뭐 있었다 하고. 자 그러면 인상적인 장면부터 넘어갈게요.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민상님. 저는 이제 좀 그 스포일러주의이긴 한데요. 네, 스포일러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장면이 좀 되게 마지막에 여운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존자들이 뭔가 이제 처음에 그 산에 내려오자마자 바로 언론의 카메라를 거의 마주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이후에 이런 피곤한 것들을 모두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쉬는 장면에서 약간 추락의부처럼 끝이 나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이 사람들이 쉬는 어떤 장면이 되게 뭔가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산에서 먹었던 그 동료들이나 사실 이제 한 팀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동료들이 사실 이제
소화가 되고 나면은 자기의 몸이 곧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치 내 몸이 그들의 어떤 살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마음까지도 뭔가 그 몸과 마음 양면에서 이 동료들이 함께 영원히 거의 인장처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처럼 저에게는 보였어서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창민님은 어떤 장면이 인상? 저도 후반부 거의 엔딩 쪽인데 이제 구조되고 이제 씻기더라고요. 직접 샤워. 맞아. 맞습니다. 자기 하기 네네네. 힘드니까. 네. 네, 그 부분부터 이제 엔딩 크레딧까지, 특히 엔딩 크레딧의 사진이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게 실제로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생존자 그렇겠죠. 네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서빈님. 저는 사실 지금 앞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조 이후에와 인육 자체에 대한 묘사들 이 두 가지가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 구조 이야기는 앞에서 많이 해주셨으니 제가 그 인육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인육을 먹는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좀 아쉽기도 했었고요. 그 이유가 4명의 인물이 이제 동료를 자르고 인육을 먹는 장면이 처음 나오죠. 근데 이 시간대가 해가 질 때입니다. 묘사가 되기로는. 그래서 굉장히 붉고 어둡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물론 개인마다 느끼는 것이 달라서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여기에 제가 감독의 판단이 관여했다는 느낌이 어느 정도는 들긴 했었어요. 그게 이게 그냥 세기말적인 느낌이다라고만 표현을 하면 그렇다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뭔가 굉장히 불길하고 엄청나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듯이 그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공포스럽고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좀 중립적인 잣대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배경으로 묘사되었다면 어땠을까도 싶었던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인육 자체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저는 사실 인육을 먹는 영화는 악마를 보았다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악마를 보았다에서는 거부감은 들어도 그게 인육이라는 것 때문이지 어떤 형태나 상태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극한의 추위에서 생존을 위해서 먹는 인육의 상태라는 것이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육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우선 중요했던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뼈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제 구조 직전에 네.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지라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기억에 남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분명 그분들은 그 상황에서 어떤 선과 악 혹은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잣대는 이미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회도 아닌 상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드리울 수 있는 잣대를 벗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잊고 있었던 혹은 이제 필요 없었던 잣대가 다시 드러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구조 직전에. 그래서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영어 제목이 Society of the Snow잖아요. 원래 이제 그 발간된 책의 이름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책의 이름이긴 한데 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걸로 표현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제 이거는 사건의 직접적인 걸로 이제 표현 풀어서 이제 공개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하게 됐지만, 이 눈에서 벌어진 결국 결국 생존자들끼리도 결국 사회가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네, 맞아요. 사회라는 게 결국 약속에 기반이 되어 약속에 이제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서로의 이제 합의나 이런 게 있어야지 결국 아까 전에 먹는 행위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고, 설령 그렇지 않다. 아까 전에 말했던 누마 같은 캐릭터 같은 경우도 결국은 본인은 이제 그런 것도 결국 합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거를 약간 넌 안 먹어 안 돼 이런 얘기 아니고 그냥 수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너의 선택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결국 뭐라고 해도 안 먹었으니까 존중하는 그런 것까지도 그런 형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죽을 때마다 이제 자막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사망자의 네. 이름이나 계속해서 나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순간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생과 사를 달리했는지를 또 이제 우리는 다 몰라도 하면 생존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기억하게 해주는 힘이 이제 여기서 결국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름과 이제 어쩌면 다 죽을 때마다 하나씩 또 물품을 모으죠. 물품 네, 같은 거 맞아요. 필요한 걸 이제 거기 수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어야 되지만 그 전에 이제 그거를 다 물품들 필요한 거나 이제 목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회수하는 장면들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고 왜냐면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그 헬기 올라갈 때 짐이 많다고 하니까 난 못 간다. 못 간다 이거 하면서. 두고는 못 간다. 네, 그거 두고 아마 그게 아마 결국 이제 죽은 사람들의 짐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기억에 아마 그 인물이 그 가방을 그렇죠. 모았던 걸 들고 나가는 걸로 묘사했던 걸 기억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준 것도 뭐 저는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후안 안토니오 바이오나 감독 잠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작품 보신 거 민상님 있으신가요?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더 임파서블을 못 봤고 그 음.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만 추석에 이제 그 재방송할 때 띄엄띄엄 봐서 네, 좀 열심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 작품 그렇죠. 이 감독님이 사실 그 전에 데뷔작이 뭐냐면 오퍼나지 비밀의 계단이라는 작품이 또 있었어요. 이것도 공포 영화인데 약간 이제 이때부터 사실 이제 할리우드의 주목을 하나씩 이제 받고 있었던 공포 영화니까 원래 이제 좋은 감독들은 사실 공포 영화로 시작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제임스 wan. 제임스 wan 그렇죠. 그렇죠. 공포 영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할리우드에 이제 메가폰 잡고 이제 큰 상업 영화 한번 잡고 그러다 이제 또 이런 작품성 있는 영화도 하나씩 잡고 스티븐 스필버그네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후안 안토니오 바이오나 감독도 이름을 좀 많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어쩌면 가장 힘든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좀 잡지식부터 넘어갈게요. 사실 스코어를 맡은 감독이 음악 감독이 또 유명한 음악 감독이에요. 그래서 음악상 후보군에도 이름이 있었거든요. 마이클 지아치노 음악 감독이에요. 혹시 이제 장민님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를 가능할까요? 저 사실 음악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그 음악 감독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분이 더 배트맨 아까 그렇죠. 얘기 나왔던 거기서도 메인으로 잡으셨고 그 애니메이션 업도 맡으셨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지만 마이클 지아치노 음악 감독이 이제 디즈니 영화를 사실 많이 하셨어요. 아까 이제 업으로 이제 아카데미 나무주연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지만 그 전에 인크레더블도 있었고 그 라따뚜이 같은 음악도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디즈니 시리즈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상업 영화로 좀 많이 가셨어요. 상업 영화 많이 가시고 마블 영화도 많이 하셨어요. 마블 영화에 좋았던 거는 저는 좋아하는 마블 음악 중에 하나가 닥터 스트레인지. 맞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런 딱 그 사이키델릭한 그런 음악들 그 상당히 잘 표현했고 코코도 이분이 하셨어요. 마이클 지아치노 코코도 이분이 하셨고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정말 뛰어난 음악 감독. 난 이분 내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마블도 많이 하셨고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 같은 작품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타워즈 세계관도 하셨고 왜냐면 좀 편한 아까 더 배트맨 같은 경우도 정말 사실 더 배트맨이 아카데미 후보 못 오른 게 좀 아쉬웠어요. 음악상 후보에 올랐어야 했는데 아마 파트 2, 파트 3 뭐 이런 걸로 위한 포석인가? 일부러 그래서 아마 후보에 안 올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생각해 보면은 더 배트맨의 음악과 지금 이 영화의 음악도 어느 정도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더 배트맨 같은 경우도 그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순간순간에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데스 산맥이 나왔을 때 그 어찌할 줄 모르겠다는 그 막막함 같은 것들 표현하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스파이더맨도 계속 작업하신 분이죠. 스파이더맨 이제 그 저쪽 3부작이죠. 마블 3부작. 마블 스튜디오의 3부작 하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메인 테마가 이제 스파이더맨 메인 테마도 있겠지만 그거 이제 본인의 또 변주해서 하는 테마도 아직까지도 그렇죠. 저는 좋아해요. 정말 스파이더맨 테마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큰 것들만 하는 게 아니고 레팀고 같은 영화가 있어요. 레팀고 같은 이제 조만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레팀고가 어떤 영화면 케빈 코스트너가 나왔던 영화예요. 근데 서부극이거든요. 근데 서부극인데 이런 잔잔한 음악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전천후로 하시는데 이 잔잔한 음악에서 나왔을 때가 바로 이제 이번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테마 같은 경우나 뭔가 이 작품에서 나올 만한 인간의 결국은 내면적인 그런 심리를 파고드는 음악이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그런 주제로 아마 작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작업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 좀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누구부터 하실까요? 이것도 누구부터 누구부터 하실까요? 이것도 저한테 무슨 언제 희생양을 세워야 네. 내가 픽하는 게 더 빠르겠다. 창민님부터 할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뭘 선택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극 중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고민하다가 따라가게 되는 그렇죠. 사람. 누가 네, 먼저 네, 따라 맞아요. 먹으면 따라가더라고요. 네. 네, 네.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따라가는 사람. 다수 쪽으로. 좀 저도 그 상황에서는 따라가는 사람 쪽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쵸. 퍼스트는 아니어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라는 생각이 들고 민상님은 저는 뭐 그 결국엔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결국 것 따라가는 같은데 사람. 근데 이 영화의 어떤 상황 내로 좀 이제 한정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뭔가 인육을 결국 먹는 선택을 하든 먹지 않는 선택을 하든지 간에 결국 완전 100% 뭔가 맞는 선택일 수는 없잖아요. 뭔가 그렇죠. 이제 먹어도 어떤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남을 것이고 안 먹으면 당연히 이제 죽어야 하는 그렇죠. 것이고 그런데 이 영화에서 뭔가 이 누마나 이 사람들이 뭔가 서로 대화를 하고 갈등까지 가지 않고 이제 잘 합의가 되고 끝나는 게 뭔가 먹는 사람이든 먹지 않기로 끝까지 어떤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에게든 되게 좀 고마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마음 편하게 좀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이상할까요? 네. 자, 그리고 서빈님. 저는 이제 제가 아마 나가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오. 듭니다. 오히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너무 네. 어렵고 죄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영화의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아까 이제 미르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제가 원래는 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지금 이 상황은 다른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특수성 자체를 인정하고 거기서 정말 생존이라는 하나의 큰 목표를 따라간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되게 세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눈과 함께 먹으면 그나마 좀 낫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리고 그렇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을 했는가가 그런 부분에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눈과 함께 먹으면은 그 가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직접적으로 안 보이니까 눈만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죠. 이게 먹었을 때 좀 차가우니까 한두 번만 좀, 씹고 그냥 네. 삼키게 되는 그런 거. 그냥 얼큰하고 삼켜라. 차가운. 그냥. 네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도 있을 거. 자, 아무튼간에 오늘 이제 녹음은 마무리됐고요.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여기서 또 이제 또 공지 비슷하게 드릴 말씀 있어요. 사실은 오늘 방송으로 잠깐 이제 또 민상님이 잠깐 쉬시게 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곧 개강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졸업을 빨리 앞당겨야 돼서 21학점으로 이제 전속력으로 달려야 돼서 21학점 나 이거 네. 어떻게 해? 거기에 또 이제 헬미였네. 따로 가외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음. 좀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방학 때 다시 네. 돌아오는 걸로. 네, 저희가 사실은 뭐 계속 크루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앞으로 저희가 대신에 이제 연말이나 일 때 제가 이제 또 양기자의 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좀 또 좋죠. 해야지 뭐.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네트워킹 저희 안 그래도 좋은데 하나 발견했거든요. 저희 그때 갔었잖아요, 같이 거기 광고시 홍대 그쪽에 한두 상수 쪽에, 군데가 아니라서. 상수 쪽에 그 피자 스튜디오인가 뭔가. 예 압니다. 네네네. 네네. 광장 거기 쪽에 있는. 그런데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한번 날 잡아가지고 네. 내년 연말에 또 이제 다 같이 또 모여가지고 11월달 말이면 그래도 또 좀 편한 완전 연말에 또 안 되니까 11월달쯤에 한번 해가지고 저희 매해마다 그러면 네트워킹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저희 공지사항 또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에게 또 와주시면은 저희가 또 따스하게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녹음으로 인사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